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선 아파트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 2번 쓰는 거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2번 쓴다. 네. 그다음에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는 또 2월 10일자로 또 바뀌었거든요. 네. 개정돼 가지고 엄청 이제 난이도가 높아졌는데 여기까지 많이 안 봤었는데 이번에 바뀐 2월 10일자 보니까 이것도 보겠다. 이장원 세무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수하는 사람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에 이제 매도자는 뭐 증여를 하든 뭐 양도를 하든 뭐 그건 뭐 알아서들 하시고,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나는 걱정되는 게 나도 이제 집을 살라고 왔어. 근데 이제 취득세도 걱정되지만 뭐 자금 조달을 어떻게 했니 막 이런 거 막 따진다고 하니까 요즘에 이제 30대가 강남 산다? 그럼 무조건 세무조사 뭐 이런 얘기들 막 들린단 말이에요. 거의 100%라고 보고 있습니다. 100%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겁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것들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아무래도 토지 구역 안에서 많이들 사실 것 같은데 뭐 어떤 프로세스로 돌아가는 건지. 우선은 지금 제가 상담하면서 느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선 아파트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 2번 쓰는 거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2번 쓴다. 네. 왜냐하면 토지를 신청할 때부터 이미 쓰거든요. 네.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원래 토지 이것에 막으려고 토지 수용이나 이런 거 막으려고 만든 제도인데 이게 약간 변형돼서 그래서 토지 거래를 막으려는 거죠. 아파트를 막으려는 거 아니고. 그렇죠. 아파트를 막으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청할 때 이걸 쓰거든요. 네, 자금 조달 계획서. 근데 이제 이거 쓰신 거 모르셨냐고? 그냥 되던데요. 그냥 중개사님 해주셨어요. 알고 보면 중개사님이 제가 알아서 썼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끝나고 나서 계약서 쓰고 계약금 이제 주잖아요. 그때 이제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제 본편을 이제 그때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는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란 양식이고 네. 주택을 취득할 땐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거든요. 네. 제가 아시는 중개사님이 이 두 개가 양식이 다른 걸 처음 알았어요. 제가 말해가지고 이게 달라요. 그래서 토지 거래 관련된 거는 거기 토지 보상금 칸이 있고, 그다음에 주택 자금 조달 계획서는 또 2월 10일자로 또 바뀌었거든요. 네. 개정돼가지고 엄청 이제 난이도가 높아졌는데. 이제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저도 제가 아시는 중개사님하고 이제 직접 거래하면서 진행할 때도 있는데 세무사님 무슨 자금 조달 계획서 쓸 때 왜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이제 소득 금액 증명이나 막 이런 잔뜩 넣냐, 오히려 시군구청 가면은 뭘 이렇게 많이 해오셨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상관없어요. 그래 넣으세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넣냐, 담당자가 이런 거 필요 없다는데 저는 그분이 필요한 게 아니다. 시군구청 담당자님은 실거래가 보는 거니까 자기 일을 하는 거니까 오케이 알겠다. 근데 선생님 제가 방어하는 건 그 다음 사람이라고. 시군구청의 내역 국토부에 들어가면 그거 국세청에서 딸깍딸깍 해가지고 실질적인 본 게임은 국세청 조사다. 네. 왜냐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로 그 어떤 유관기관에 통보돼 가지고 뭐 대출 쪽 잘못되면 금감원 가고 뭐 불법 대출이나 이런 거에 차명이면 경찰청 가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관기관의 통계를 보면 국세청이 어차피 85%예요. 다 죄다 국세청 쪽이거든요. 결국은 증여세랑 뭐 매출 누락 이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상대해야 되는 기관은 국세청인데 시군구청에 전달할 때부터 잘해야지. 그러면 그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군구청에 이제 허투루 넣었다가 추후에 연락 오면은 알아서 하세요. 이게 이제 패턴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막 소문이 났는지 해서 이제 이건 세무사랑 상담 받아야 되구나 해서 세무사랑 상담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어제 신청하려고도 쓰고 그리고 나중에도 또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 것만 잘 쓰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달라지면 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 추후에 결국은 지금 5월 9일까지 토어제 연결되면서 거래에 대한 형태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두 개를 안 본다고는 해도 저는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쓸 때 최대한 똑같이 쓰려고 미리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촬영 끝나고 있다 오후에 상담하는 건이 그건데 네.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상담이세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어떤 거 취득하셨는지 뭐 계약서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취득할 예정이에요. 물건을 그러면 매도자랑 얘기하고 있냐? 아니요, 그냥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를 세팅해야 된다는 거 알고 미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부터 이거 맞춰서 쓰셔라라는 얘기를 듣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맞춰서 쓰셔야 된다. 왜냐면은 우리 상대는 이제 사실 시군구청에선 실거래가 보시는 거고 그 다음 단계다. 아니 근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두 번을 썼기 때문에 첫 번째는 조금 그냥 대충 썼어요. 두 번째 게 맞아요라고 하면 소명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거의 형태는 최대한 주장을 해야죠. 왜냐하면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도 사실 계약서 시점에 쓰는 거니까 잔금까지 내가 수많은 변동이 생길 수 있고 특히나 지금 중과세 때문에 이런 물건을 취득하시는 거 있잖아요. 세입자 낀 물건 취득하시는 분들 그 매수자분들은 더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만약 세입자가 극단적으로 가면 2년이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28년 2월이니까 그때까지 봐준다고 있으니까 그 시점까지 본인의 소득이 2년간 변동될 건데 지금 그거를 미리 예측해서 쓰는 것이 약간 들어가면 좋을 수도 있겠다. 예측을 해서 쓰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왜냐면 본인 연봉은 예측할 수 있으니까 연봉을 넣고 배우자 연봉 넣어서 뭐 5대5로 취득한다 그러면 조금 더 소명 금액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관점을 넣고 아직 전세가 제가 27년에 끝나는데 그러면 그때 끝나고 어차피 그 자금을 매도 자금으로 넣지 않을 거냐, 매수 자금 넣을 거지 않냐. 그 자금도 생각해서 미리 기입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호흡을 좀 길게 가져야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게 어찌 보면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되게 좀 보수적으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좀 미래 전망치까지 좀 최대한 좀 긍정적으로 써도 된다. 네, 약간 본인이 벌 수 있는 소득은 넣어라. 그 대신 미래에 결국은 이 취득하고 나서 조사 나올 텐데 그때 이 너무 장밋빛 미래를 그렸다면 큰일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넣으면 안 돼요. 주식으로 내가 얼마를 벌 거다. 근데 예를 들어 잔금은 근데 4개월 6개월이잖아요. 네, 잔금은 4개월 6개월이죠. 그러면 그 정도까지만? 네, 그 정도까지만. 막 2년까지 다 하는 건 그렇죠, 너무 안 되죠. 과하고. 그렇구나. 결국 잔금 치르기 전에 모든 이슈들은 다 끝나 있어야 돼요. 삼성전자 30만 원 갈 것임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나?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그건 안 되고. 야,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이제 아무리 내가 뭐 떳떳하다고 하더라도 뭐 괜히 뭐 이런 거 조사 나온다 그러면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게 거의 100% 이제 결국 증여예요. 부모님 차용증 같은 건가요? 두 가지. 이제 차용증 위장 형태의 증여.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까지 많이 안 봤었는데 이번에 바뀐 2월 10일자 보니까 이것도 보겠다. 매출 누락이에요. 매출 누락. 사업장 매출 누락. 요거 볼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사업장 매출 누락을? 예를 들어서 그 칸에서 가장 요즘 이번에 심화된 게 현금 쪽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예금이나 현금이 있었어. 첫 번째가 이제 현금이 있었어. 그럼 이거 현금 어디서 난 거야? 외화야? 그럼 외화 반출입 신고했었어? 그러니까 외국환 거래법까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금이 내가 예전부터 외화가 있었어. 너 외화가 어떻게 있었어? 제가 이거 꼭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국제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국제적 기업에 뭐 엄청 알만한 뭐 나스닥에 상장된 그런 기업들에 다니는 분들, S&P 500이나 이런 데 다니는 회사, 그 한국에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스톡옵션이나 이런 게 외국 계좌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근로소득만 받고 스톡옵션은 외국 계좌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시점에 이제 이걸 주택을 살려고 이걸 이제 스톡옵션을 바꾸거나 그 당시에 받아놨던 달러 같은 거 있을 거잖아요. 환전을 해가지고 주택 취득자금을 써요. 과거에는 이거 그냥 넘어갔을지언정 2월 10일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그럼 세금 안 냈네요. 때려버릴 수 있죠. 그래요. 그럼 원래는 한국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결국은 이제 어느 나라 거주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나라에서 세금을 냈었냐. 결국 이게 이제 교류가 안 됐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물론 각자에서 세금을 다 냈다고 해서 다 냈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거주자 국가에서 세금을 다시 정산해서 또 추가로 내야 되거든요. 그런 게 다 안 된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으면 이거 이슈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달러를 갖고 왔다. 달러를 환전해 외국환 반입 제대로 된 게 맞냐? 요거 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 그냥 이제 이 외국환을 떠나서 그냥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금 매출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럼 현금 매출 누락. 이게 어떻게 생겼냐? 너 사업으로 번 돈은 보니까 10년간 뭐 요 정도 신고한 거는 뭐 2억밖에 안 되는데. 2억밖에 안 돼. 20억짜리 산다고? 전부 다 내 예금 적금에 있었다고? 이게 말이 돼? 이게 어디서 난 돈이야? 요거 볼 것 같고. 그다음 가장 대표적인 거 이제 증여. 증여랑 상속인데 이 탭도 어떻게 바뀌었냐면 증여세 그럼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선택을 해야 되고 상속도 신고 여부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상속세 조사도 다시 백으로 가서 다시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속세 때 내가 재산 받은 게 3억 원이다 네. 라고 신고했어요. 근데 이번에 취득한 때는 상속세 재산으로 받은 게 뭐 7억이다. 물론 이제 3억짜리가 7억의 재산 증가가 돼서 글에 썼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7억을 썼는데 잠깐만 당신 상속세 신고한 거 보니까 재산 가져간 거 3억밖에 없던데 왜 7억으로 신고했어요? 1억에까지도 가겠구나라고 저는 생각 들었어요. 보자마자 그냥 여기까지 가겠구나. 코인 뭐 이런 것도 써야 되죠. 코인도 써야 돼요. 예. 네. 가상자산 이제 매각 금액 쓰는 건데 저는 이미 그 자금 조달 계획서 제가 이제 컨설팅 받아 쓰게 되면 그 다 듭니다. 업비트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코인 증명 얼마 있고 팔아서 얼마 됐다 이런 거 다 집어 넣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당연히 넣어야 되고. 야, 근데 코인은 또 저런 뭐 바이낸스니 뭐니 또 외국의 돈을 또 가지고 있다가 또 사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맞아요. 그런 것들도 어쨌든 소명을 다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네. 바이낸스가 근데 알아두실 게 내가 코인 사고 판 내역 있잖아요. 그 1년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미리 다운로드 해놔서 다 받아놔야 된다. 네, 받아놔야 돼요. 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전세금이 뭐 27년이다 이 말은 이럴 때 많이 하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차용 형태. 네. 그러니까 내가 전세금이 엄마 어차피 내가 10억이 27년에 나와. 근데 나 지금 잔금 치러야 되니까 나 먼저 돈 좀 빌려줘. 이때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은 잔금 치를 때 어머니한테 뭐 먼저 돈을 빌렸다. 그러면 차용증 쓴 거고 말 그대로 전세자금 받기 전까지 월 이자 꼭 꼬박꼬박 내시고 그 전세금 받으시면 무조건 반환해야 된다. 네. 그 내역까지 볼 거다. 그러니까 이자를 무조건 줘야 된다. 맞아요. 근데 또 뭐 이렇게 특수관계인까지는 뭐 2억 1,700까지 이자 안 줘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또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자 안 주시더라도 그러면 원금 상환이라도 꼭 해라. 네.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이거 다 무상으로 한다면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까 뭐 월마다 원금 상환 얼마의 기록을 남기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 이자가 영원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항상 얼마라도 좀 넣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빌린 척을 하는 게 아니다. 빌린 거다. 네. 누가 합리적 경제인이 2억 원을 공짜로 은행에만 넣어놔도 사실 3% 이자 받을 텐데 네. 그럼 특판 상품만 넣어놔도 돈 버는 건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가족 간이더라도 이거는 빌려준 거기 때문에 빌려줬으면 제3자한테 빌려줬을 때 무이자로 하겠냐. 맞아요. 무이자로 해? 그러면은 최소한 원금이라도 갚겠지라는 개념으로 맞습니다. 해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부모가 2명이니까 한 명이 2억 또 한 명이 2억 이렇게 해가지고 뭐 4억도 줄 수 있고 맞아요. 뭐 부모님이 또 이제 장인 장모님도 계시니까 뭐 이렇게 8억씩 줄 수 있고 맞습니다. 이런 게 된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인정은 근데 해줘요? 인정이 되죠. 결국은 원금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걸 능력이 봐야 될 있으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8억이면 법정이자 4.6%하면 사실 한 4천만 원 되거든요. 네. 3,500 정도 되겠네요. 그럼 3,500 과연 선생님 세후 연봉 그거 되세요? 근데 세후 연봉도 본인 생활비도 생각하셔야죠. 근데 막 너무 터무니없이 하면은 그거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다. 네. 꼭 그런 거 따져봐라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증여를 하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빌려주는 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좀 상식선에서 상식선에서 가능한 정도로만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면 어쨌든 뭐 자금 소명만 잘 되면 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네. 이게 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뭐 집을 못 사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 그 대신 이제 아까 빌렸던 차용 부분이 많으면 세무사에서는 이제 채무 사후 관리라 그래서 네. 그러면 매년 갚았나? 27년에 전세금 끝나면 갚은다고 했는데 자 전세 끝났는지 확인한 다음에 실제 변제했는지 해명 자료 요청이 와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걸 꼭 염려하시고 근데 해명 자료가 예를 들어서 27년도에 전세금 딱 반환한 거 확인하고 확인하셨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래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차용을 하고 나서 그냥 도중에 그냥 27년도쯤에 그냥 계속 갖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갖고 계시네 오케이. 근데 28년도 29년도 좀 있다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번 조사 나왔다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요거는 예를 들어서 중복조사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평생. 그래요. 여기서 아주 극단적인 질문 한번 드려보면 우선은 전세금 예를 들어 뭐 5억을 빌렸어요. 5억을 갚았어. 갚을 때 엄마 고마워요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갚은 거예요. 대부업 같은 거 막 받아서 갚은 거야. 그리고 나서 엄마 이자가 너무 세서 미안해요. 다시 빌려주세요. 2달 만에 만약에 극단적으로. 네. 그럼 갚았다가 신규 대출인가? 네, 신규 대출. 그렇게 버는 거예요? 네, 신규 대출. 신규 차용으로 보죠. 그럼 이거 너무 좀 그렇잖아요. 네. 계속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조사 나왔을 때 그럼 다시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 갖고 있었는지 확인해가지고 다시 스타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갚았다가 다시 받든지 네. 뭐 이렇게 하든지 하여간에 진짜 어쨌든 거래는 있어야 된다. 네, 변제 내역 있어야 돼. 계좌 내역 다 필요 없고 말은 듣지도 않고요. 어차피 네. 말은 누구나 거짓말 할 수 그렇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계좌 정확한 내역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야, 그 자금 조달 계획서 이거 잘못 써가지고 문제되는 케이스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이제 그걸 좀 걱정하실 것 같긴 해가지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잘 넘어가는데 아, 맞아요.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게 아무래도 고가권일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본인의 소득이 너무 없으신 분들이 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신혼부부가 조사가 진짜 많은 편이에요. 네. 제가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많고 이미 이제 경제적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셨던 분들은 막 네. 조사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염려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주택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건데 네.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 넣고 보세요. 대부분 잔금 5월 9일 이후일 거란 말이에요. 뭐 대부분 그러게 많이 하시겠죠. 뭐 4개월 이내 하자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러면 그 6월 7월 이후부터는 제가 거의 이건 좀 장담할 수 있는데 5월 9일 이후로는 매물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를 거래라는 뭐 아파트나 주택은 안 나올 확 빠질 거예요. 그런 확률이 예전에 확률상 보면 그러면 이제 6월 2월 7월 8월 그때 잔금을 치르고 이제 할 건데 그때쯤 되면 국세청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하나 세원이잖아요. 5월 9일 이후로는 물건이 안 나오면 양도소득세를 잡을 수 있는 건수가 건수가 작아져. 건수가 적죠. 네네. 그러면 조사 인력은 똑같단 말이에요. 네. 그럼 건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이거 안 봤는데 이 정도 가액 안 봤는데 다 봐야겠다. 그러니까 조사를 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본인 것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딱 보여요. 그래서 이게 잔금 뒤에 치르시는 분들은 이제 10억 이하도 다 조사하겠다. 왜냐하면 국세청이 지금 업무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 거니까 이제 다 보자 그냥 뭐 건수 그러게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국세청이 할 수 있는 캐파가 있으니까 여유가 되네. 그럼 증여세도 조사 다 한번 보고 증여 취득한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매매 취득 낮은 가액도 다 보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제대로 신고하고 그리고 이제 애매한 부분 있으면 꼭 좀 상담 좀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몇 번 이걸 해보니까 항상 아이고 간단해라고 해도 꼭 결국에 문제를 삼으면은 그 해명하고 뭐 이런 것들이 더 귀찮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시간과 에너지, 돈도 써야 되고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좀 이렇게 처음에 그냥 미리 뭔가 일을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야 되지. 꼭 대부분 이제 행동하시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이러면은 답이 없어요. 진짜. 일 다 치르고 오세요. 그러니까 그럼 답이 없습니다. 진짜. 계좌 내역 다 있는데 네. 답이 그래서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